이 저서는 제가 2017년에 연암서가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하지만 별로 빛을 보지 못했어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죠. 책의 제목은 타자와나 숨겨진 진실, 부제로 인간 되기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본 지인 독자들이 평가를 내리는데요. 일반 대중이 읽기에는 좀 약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좀 옮겨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보충 설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울러 이제 블로그에 이 강의 내용도 소개해 볼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뭐 저의 작은 학문적 노력이 결실이 낳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게 소설가이자 혁명가이고 정치인인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를 전공했습니다. 앙드레 말로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가 부수적으로 가져다 준 선물이다, 이 책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앙드레 말로는 드골 정권 하에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며 프랑스 문화 정책의 기틀을 다진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작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의 조건. 저는 지금도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 작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영감도 떠오르고 계속 그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자적 꿈이라고 하면은 프랑스 문학사와 세계 문학사에서 그의 작품에 대한 해석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도 새롭게 하고 또 그의 소설들을 다시 읽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물론 앙드레 말로에 대한 저의 독창적 연구 결과도 별도의 강의를 통해 풀어낼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학문적 성과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망각 속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른바 대가라는 학자들도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위상이 위협받거나 흔들리면 이렇게 새로운 어떤 해석이라든가 학설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례가 있어요. 저도 앙드레 말로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나중에 한번 구체적 사례도 한번 제가 제시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학자적 그 양심을 가지고 한기를 판다든가 한우물을 파는 그런 작가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학자가 되기가. 가짜가 난무하고 표절의 작자들이 아직도 득세하는 세태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아요. 좀 마음이 아프죠. 이 책의 제목을 다시 보면 타자와나 숨겨진 진실, 그리고 부제가 인간 되기의 어려움입니다. 인간 되기의 어려움. 타자라는 말은 타자를 포함해 나 자신 이외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존재, 그걸 의미합니다. 제목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 특히 타인과의 관계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보이는 혹은 간과하고 있다고 보이는 숨겨진 진실을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인간관계의 어떤 윤활유가 되도록 하자는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부제의 그 인간되기의 어려움이라는 표현은 인간으로 사는데 어떤 인식론적 딜레마가 있음을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 처한 어려운 조건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이 딜레마와 조건,
인식할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한 관용의 폭을 훨씬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제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며 제목을 유전자 2% 미만의 차이를 통한 인간의 탄생과 의식의 도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알다시피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 차이는 채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차이를 통해서, 이 차이 속에서 동물로부터 인간으로의 미스테리한 도약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를 통해 인간의 탄생과 인간만이 지닌 의식의 도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독일의 비이성 철학자 니체는 일찍이 인간이 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사실, 곧 의식이 도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출현을 보통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진화생물학자인 다윈 있죠. 다윈처럼 어떤 진화론으로 설명하든 또는 기독교 창조론으로 설명하든 의식의 도래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실존적 조건을 문제 삼을 줄 아는 그런 존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식의 도래가 바로 인간 자신의 실존적 조건을 문제 삼을 줄 아는 그런 존재의 도래를 나타낸다. 실존적 조건이란 말을 제가 이제 했는데요. 실존적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고 생소하고 조금 금방 안 들어올 수 있어서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실존적이란 말이 무엇이냐? 실존적 인간 조건. 인간은 저마다 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시간, 시대, 어떤 공간, 지역에 피동적으로 던져진 존재다. 피투되어 있다고 보통 그러죠. 나라는 존재는 시간적으로 한번 봅시다. 나는 현대에 태어나지 원시 시대도 아니고 또 고대도 아니고 중세도 아니고 근대도 아니고 현대에 태어났어요. 현대에 태어났어요. 현대의 특정 시기, 박정희와 전두환이 지배하는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공간적으로는 무한한 우주 가운데 지구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그것도 아시아 중에서도 극동에서도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경기도 분당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의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의 체험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조건으로 태어나서 이게 저마다 개인적인 운명과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 존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적 조건이다, 이렇겠죠. 이러한 현상은 어떤 종교나 신화라든가 이런 걸 끌어들여서 설명하기 전에 누구나 다 이렇게 체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존적 인간의 조건이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존적 조건을 예컨대 기독교로 한번 설명해 볼까? 기독교는 하느님이 인간을 자신의 모습에 따라 이렇게 창조했고, 또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다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종교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기독교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실존적 조건을 이미 실존이 아니고 본질의 세계로, 기독교적 본질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본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스칼이라는 어떤 수학자 그리고 어떤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제 자신의 저서, 유명한 저서 빵세라는 그 작품에서 인간을 이렇게 실존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우선 어떻게 그리느냐, 뭐 좀 무한한 시공간 속에 던져진 채 구원의 희망 없이, 종교가 없으면 구원의 희망이 없잖아요. 구원의 희망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 이걸 그러니까 빵세에서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비참한 현실은 그 어떤 종교로도 설명하기 전에 누구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실존적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빵세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전제로 해서 기독교 옹호론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옹호론을 전개하기 이전에 파스칼이 그려낸 인간의 어떤 그 비참한 모습, 그것은 누구에나 적용되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파스칼은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 인간의 조건이란 말, 이 말을 혹자는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인간의 조건,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 그 말도 말이 될 수도 있죠. 얼마든지. 하지만 대개 경우 인문학에서 인간의 조건이란 말은 인간이 처한 시공간적 조건, 비극적 조건,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제가 전공한 앙드레 말로의 소설 가운데 대표작으로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33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에 대한 인터넷 서점에 누리꾼들이 달아놓은 어떤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의 의미를,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그렇게 읽어내는 경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중국의 상하이 혁명을 소재로 이렇게 이 소설이 쓰여졌는데요. 저는 이 소설에 대한 연구를 아주 새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연구한 결과, 해석에 따르면은 이 작품에서 인간의 조건은, 소설에서 인간의 조건은 무명과 환상 속에 갇힌 불교적인 인간 조건입니다. 불교적인 인간 조건. 이 무명과 환상이 밤과 안개라는 상징적 장치로 완벽하게 코드화되어 있어요. 소설의 도입부에서 테러리스트 첸의 인상적인 어떤 살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부터 밤과 안개 속에서 전개됩니다. 교육부 산하, 지금은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 산하로 되어 있죠. 한국연구재단, 정부 출연 모든 연구를 여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문학까지도 여기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인간의 조건만을 3년 동안 이렇게 연구해서 책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2018년에 이게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 혁명을 통한 초월과 구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에 대한 해석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기존에 연구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여기다 이렇게 담아 놓았어요. 일반 대중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풀어낸다고 제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 대한 내용도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소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의식의 도래로 넘어가 봅시다. 의식의 도래라는 것은 비극적 인간의 조건을 자각하는 존재의 도래이다. 이 도래를 이제 그리스 문화에서, 그리스 신화는 프로메테우스 신화로, 기독교에서는 아담 신화로, 불교에서는 오온, 집합적 요소라는 게 있는데, 오온 가운데 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점차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그리스 프로메테우스 신화부터 볼까요? 이 신화는 서양 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신화입니다. 그래서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이런 분야 등 다양한 장르에서 이 신화가 예술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죠. 베토벤도 그 프로메테우스 작품 30몇 번인지 하여튼 번호가 있어요. 그런 작품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문학적으로 육화된 소설 하나를 다루면서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식의 도래와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측면만 언급하겠습니다. 신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신화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자는 프로메테우스라는 티탄족의 신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그 불을 훔쳐다 줬다고 할까요? 신들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다 주고 학문과 예술을 전수하는 등 다양한 능력을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제우스의 분노를 사 코카서스 산이라는 곳에서 바위에 쇠사슬에 묶여 독수리한테 간을 파먹히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 프로메테우스는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했듯이 자기를 닮은 인간을 창조했듯이 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다고 할 수 있겠죠. 프로메테우스가. 그런데 프로메테우스 어원이 중요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바로 인간을 신들 닮은 닮도록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프로메테우스 어원은 바로 선견지명이 있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존재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그 프로메테우스는 의식의 도래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창조한 인간은 의식의 도래를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비극적 조건을 자각하는 의식의 도래. 동물 중에서도 인간만이 자신이 미래에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선견지명, 그런 어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진 그런 존재이죠. 유일한 존재. 다른 동물과는 달리. 그래서 바로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바로 의식의 도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흔히 믿음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기독교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좀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 종교는 성서에서 창세기의 아담 신화를 통해 의식의 도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를 보면은 하느님이 창조한 아담과 이브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그 낙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낙원에는 선악과라는 그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으면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지켜야 될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이브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더불어서 이제 아담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뭐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분별 의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자체가 뭐냐면은 선악과가 열린 나무 자체가 바로 지식의 나무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과 악, 그다음에 삶과 죽음, 불행과 행복 등 그런 어떤 이원적 그 가치 체계의 문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비극적 조건에 대한 의식이 바로 이 선악과에서 비롯되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선악과는 의식을 가진, 분별 의식을 가진 이런 이원적 가치 체계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의 조건에 대한 의식,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신화적 장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미 그런 어떤 실존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의식의 도래, 의식을 갖고 동물과는 다른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그래서 아담 신화라는 신화적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는 비극적 존재를.
그럼 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어떤 상태였을까? 지금 의식의 도래를 나타낸 인간과는 어떤 관계로 설정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죠. 좀 복잡한 문제이지만 나중에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의식의 도래만 이렇게 아담 신화를 통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 깨달음의 종교라, 흔히들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죠, 불교를. 그래서 불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 입장. 불교는 인간 존재를 5개의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오온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온. 그게 뭐냐? 구성 요소 오온.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해석상에 뭐 다소 견해 차이는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면은 색은 뭐 물질계, 우리가 접촉하는 물질이고, 수는 물질적 대상과 접촉에 이제 감각적으로 수용을 하잖아요. 그 수용 작용을 말하는 게 수입니다. 그 다음에 상은 이를 통해 어떤 이미지도 형성하고 영상도 이렇게 형성하죠. 그래서 어떤 그 심리적인 표상 작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은. 그 다음에 행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작용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은 뭐 식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주체적 작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5개의 집합적 요소가 하나로 돼요. 한 덩어리가 돼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한 나라는 자아가 생성됩니다. 마지막에 식은 어떻게 보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나타내는 의식의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이 식이 없다면은 뭐 분별을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문화적 활동을 하는 이 식이 없다면 문화를 창조하면서 자신의 비극적 존재 조건을 극복해 나가는 인간을 상정할 수 없겠죠. 물론 불교의 식에는 여러 가지 식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제6식에 해당합니다. 6식 이외에 뭐 제7식도 있고 8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9식까지도 나가는데요. 7식은 뭐 잠재의식에 해당한다고 보통 그러죠. 그게 이제 말라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8식은 뭐 무식에 해당하는 뭐 아뢰야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한 의식의 도래에서 제6식 이전에 또 전5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5식은 뭐냐면은 이 안입이설신, 눈, 귀, 코, 입, 몸, 이걸로 이렇게 느끼는 것을, 그것도 식이라는 말 표현해서 5개의 식, 제6식 이전의 식이라고 해서 전5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의식의 도래에서 말하는 어떤 의식은 제6식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식의 도래는 진정한 인간의 탄생을 특징 짓는 핵심적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운명에 대한 자각으로 대변되는 비극에 대한 의식이죠.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의 위대성과 문화의 움툼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것은 역사의 가동이고 동시에 의미와 가치를 낳는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말이 좀 나와서 조금 뭐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그럼 패러다임에서부터 좀 다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우선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뭐 이제 그 과학혁명의 구조로 유명한 과학사가, 뭐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이 책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패러다임. 특정 시대를 과학자 집단을 지배하는 사유의 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응용해서 확대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생각의 틀, 어떤 또 특정 집단의 생각의 틀, 이런 의미로 쓰이죠. 패러다임을 바꿔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하지만 저는 이게 여기서 패러다임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프랑스의 기호학자, 유명한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라는 기호학자가 있어요. 그가 이제 중립이라는 책에서 이게 패러다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롤랑 바르트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롤랑 바르트가 사용하는 패러다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뭐냐? 가치와 의미를 낳는 대립상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치와 의미를 낳는 대립상이다. 예컨대 뭐 가난과 부, 뭐 아름다움과 추함, 정의와 불의,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 등과 같이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배제하게 만드는 그 대립상, 이거를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 없다면 부를 향한 의식적인 어떤 활동은 있을 수 없겠죠. 네? 그러겠죠. 그런데 가난과 부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잣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가난이 없으면 부도 없고 부도 없으면 가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와 불의,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본능적 차원을 벗어나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문화활동, 의식적인 활동의 문화활동은 이와 같은 대립상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 대립상은 어디서 기원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분별의식, 의식의 도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화활동은 바로 의식의 도래에서 시작된 것이다. 패러다임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식의 도래는 역사의 가동이고 동시에 문화의 최초 생성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의식의 도래는 비극을 내포하고 있죠. 앞에서 보았듯이.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동물들은 그런 의식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 패러다임에 의한 문화 활동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다,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의 저서 타자와 나, 숨겨진 진실 도입부 시작하며의 5페이지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지금 강의 내용의 전문을 이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